안녕하세요. 열전달 제6장 대류 개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는 고체 내부의 그 온도 구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에 따라서 그 온도가 변화하는 그런 집중 용량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에 따른 고체의 온도 변화를 구해내는 그런 문제를 풀어낸 거였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체 내부의 온도 구배는 무시했지만 그 고체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찾아내는 거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한 관계식을 먼저 찾기 위해서 에너지 평형식으로부터 표준화된 온도에, 그러니까 고체의 온도를 T라고 하고 외부의 액체의 온도를 T 인피니티라고 해서 그 표준화된 온도의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미분 방정식의 그 해에 나타나는 그 지수함수의 앞에 우리 개수를 우리가 열적 시간 상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집중용량법으로 간단하게 전도의 시간에 따른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이것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렇게 그 조건을 파악하다 보면 비온 넘버라는 것이 유도되고, 우리가 이게 비온 넘버가 충분히 1보다 작은 값일 때,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0.1보다 작으면 우리가 집중 용량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오스 넘버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열적 시간 상수가 비오스 넘버와 푸르에의 넘버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현상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전대 센서, 그러니까 서머커플,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의 접점에서의 온도의 응답 시간 문제를 우리가 예제로 함께 풀었습니다. 5장까지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경계 조건이 대류인 것들,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1장에서 대류에 대한 기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길고 긴 2장, 3장, 4장, 5장의 전도 문제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 6장부터는 드디어 대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류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체 유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6장에서는 전도 현상 이외에 대류가 포함되는데, 그 대류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 경계층과 열 경계층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될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류의 문제는 결국은 대류 개수를 구하는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제 추격이 되는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의 형상에서의 평균 대류 개수와 국소 대류 개수에 대한 그런 관계식을 함께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유동 문제는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측류와 난류의 문제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충류 경계층 또 난류 경계층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 그 특성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류라고 하면 우리가 바깥에 고체 표면 바깥에 유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 유체와 고체 사이에 경계층이라는 게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류라는 것이 결국은 고체 표면과 그 위를 흐르는 유체 사이의 에너지 전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계층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의 에너지 전달은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엔 우리가 만약 유체가 흘러가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엔 열전달이 존재하죠. 그 열전달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자들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평균적인 속도는 없는데 평균 속도는 0인데 불규칙한 운동을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러한 전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도라고 하는 거죠. 유체 내에서도 전도는 존재합니다. 가만히 정지된 유체 내에서도 전도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도 현상은. 고체 내부에서만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또는 우리가 그러한 전도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유체 내에서는 확산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대류에서 정말 다뤄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전도 현상의 또 다른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0인 경우에는 전도 현상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지 본격적인 대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대류냐? 유체가 집단적으로 체적 운동을 할 때, 평균적인 속도가 존재할 때, 그러한 집단으로 유체가 이동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 전달을 우리가 대류를 한다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집단 체적 운동을 유동 대류, 그래서 어드벡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체와 고체 표면의 현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류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전도에 의한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6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는 열 전달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물질 전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있으면 얘가 유체가 흘러가면서 물질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흘러갔던 물질이 이렇게 다시 섞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던 물질이 이 바깥으로 쭉 밀려나가기도 하고 바깥에 있던 녀석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전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과 물질은 따로 노는 것은 아니에요. 열이 전달되면은 물질 전달도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대류 현상에서는. 전도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전도 현상은 분자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평균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옆에 분자에다가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거였는데 대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열 전달과 물질 전달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관계가 있는데 유사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물질 전달과 열 전달 사이에 유사성, 그걸 우리가 상사,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similarity가 존재합니다. 상사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 대류열 전달을 연구하는 그룹은 일반적으로는 물질 전달도 함께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eat transfer, convective heat transfer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흔히들 그냥 heat and mass transfer라는 말로 씁니다. heat and mass transfer를 쓴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이제 대류를 훨씬 더 강조한 열 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도는 그냥 고체 내에서도 물질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면 평균적으로 물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분자한테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비해서 대류에서는 물질이 같이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heat and mass transfer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또는 mass and heat transfer라는 말도 쓰고요. 이런 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건 대류열 전달을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열 및 물질 전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바꿔서 쓰면 물질 및 열 전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거를 합해서 그냥 트랜스퍼 피노미널 해가지고 전달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피노미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제 주로 화학공학과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기계공학과에서는 heat and mass transfer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및 열 전달은 사실은 연료체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료체 분야, 기계공학이 크게 3개 분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가 연료체 분야죠. 그 연료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이런 전달 현상, 열 전달이라든지 물질 전달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고체 표면 위를 흐르는 유체는 그 전달 현상이 존재하는데 어떤 전달 현상이 존재하냐? 첫 번째는 유체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직접 전달되기도 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운동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속도 경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는 우리가 열 경계층이라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물질은 농도 경계층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도 꽤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 전달을 할 때는 열 전달을 주로 배울 때는 이 두 가지만 주로 하겠습니다. 화학공학과에서는 이 부분도 똑같이 중요하게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계공학과에서는 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와 운동에 대한 속도 경계층과 에너지에 대한 열 경계층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열 경계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농도 경계층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서로 굉장히 상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 경계층이 존재하면 거기엔 마찰 계수가 존재합니다. 마찰이 존재하죠. 속도 경계층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속도의 구배, 다시 말해서 속도의 그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위치마다 차이가 존재해서 기울기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마찰이 존재하죠. 그래서 속도 경계층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체에 의한 마찰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열 경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대한 마찰 계수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대칭에 해당하는 지점이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연구하는 것이다. 열 전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물질과 관련돼서는 대류 물질 전달 계수라는 그런 물질 전달 계수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필요할 때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주로 대류 열 전달 계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 경계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velocity boundary layer, 이게 경계층이라는 말은 boundary layer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한 말입니다. boundary layer, 이게 이제 경계, boundary가 경계라는 말이잖아요. layer는 이제 층층이 이렇게 있는 것, 한 겹, 두 겹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요 어떤 속도가 u 인피니티인 일정한 그 균일한 속도로 균일한 유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방해하는 물질, 방해하는 표면이 없다면 계속 이 균일한 속도로 지나갈 텐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앞에는 표면이 없어서 이렇게 균일하게 오다가 여기에 표면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표면에서는 우리가 그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점착 경계 조건이 만족돼야 된단 말이죠.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요 점에서도 표면에서는 다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U 인피니티를 균일한 속도 유동으로 오다가 이런 유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자유 흐름이라고 합니다. 프리 스트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그래서 자유 유동, 이걸 그냥 번역한 말이 자유 흐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 흐름이 평판에 다가와서 요 선단, 요 리딩 엣지, 요 끝부분, 선단이라는 것은 맨 앞부분, 맨 앞에 요 끝부분에서 접촉하기 시작하면 요 지점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표면 자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건데, 속도가 0이 된다. 그래서 점착 경계 조건에 의해서 속도가 0이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이 속도 u y 이퀄 0에서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 요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이 방향으로 y가 있고요. 여기가 y 이퀄 0입니다. y 이퀄 0이죠. 요 표면이 y 이퀄 0인 거예요. 요 표면 여기가 요 y 이퀄 0에서의 속도 성분 u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벽면의 그 입자들은
자기만 0이 되는, 자기만 혼자 0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유체 분자를 끌어당기죠. 자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쭉 같이 끌려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친구들끼리 딱 손잡고 가다가 한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멈췄죠. 그러면 앞에 가던 친구도 같이 뛰어가던 친구들도 그 넘어진 친구가 잡아당기잖아요. 이게 손잡고 뛰어가다가 한 친구가 딱 쓰러졌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가던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못 가고 잡아당겨지니까 속도가 늦어지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가 느려지면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는 속도가 0인데 바로 요 점에서 바로 그 위에서는 이 친구가 이 지점에서 유체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나갈 뿐이고 여기 u 인피니티만큼의 속도로 못 나갑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느려지는 거죠. 예, 우리가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면의 부근의 입자들은 인접 유체층 입자들이 운동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저지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된다 이 말입니다. 감소가 된다. 그건 바로 벽면에서의 전다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전다 능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그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힘이 존재한단 말이죠. 얘가 이 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표면으로부터 수직한 거리 델타인 지점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어느 두께까지는 지속되다가 더 이상은 이제 그 영향이 점점 작아지겠죠.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데는 뭐 손잡고 여러 명이 한 10명이 같이 평행으로 그냥 뛰어간다 그러면 한 친구가 딱 넘어지면 그 옆에 친구한테는 영향이 크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부터는 영향이 조금 더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 끝에 가면은 다시 계속 u 인피니티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요 지점, 이러한 현상이 요 델타까지 델타의 두께만큼까지 지속된다면 요 델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경계층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경계층의 두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은 그 y 이퀄 델타에서 y 방향이죠. 요 방향이 y 이퀄 델타에서 u 성분이 그 아까 얘기했던 자유흐름 u 인피니티의 99%가 되는 0.99 u 인피니티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지는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층의 두께 델타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델타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맨 앞에서는 델타가 굉장히 작겠죠. 왜냐면은 이 원래 가던 친구들은 계속 요 지점 바로 옆에 위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계속 u 인피니티로 가겠지만 조금 요 지점이 지나면 점점점 더 얘가 그 잡아당기는 그 속도를 늦춰주는 지점이 점점 확산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델타를 x 방향으로 이쪽 방향을 x 방향이었는데 x 방향으로 이렇게 쭉 델타가 증가하는데 그걸 이렇게 선으로 딱 연결하면 이러한 우리 뭐가 생긴다? 속도 경계층의 그 모양이 생기는데 이 속도 경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 속도 구배. 속도 구배라는 것은 속도의 기울기죠.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걸 말하죠. 속도의 구배와 전달 능력이 크고 얇은 요 경계층 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구배와 전달 능력이 무시될 수 있는 이 경계층 바깥 영역, 프리스트림이 있는 거죠. 요 경계층 바깥에서는 우리가 속도의 구배가 없었어요. 균일한 유동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속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마찰이 없죠. 그런데 요 내부에서는 속도의 구배가 생겼기 때문에 전달 능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y 방향으로 속도의 구배, 기울기가 생겼기 때문에 타우, 다시 말해서 전달 능력이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y 방향으로
속도의 구배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도 다 속도가 u 인피니티인데 여기 이 내부에서는 속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y 방향으로. 따라서 이 속도의 구배가 존재하고 속도의 구배가 존재하니까 전달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속도의 구배와 전달 능력이 있는 경계층 내부 그리고 속도 구배와 전달 능력을 무시할 수 있는 경계층 외부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단, 다시 말해서 맨 앞부분, 이 부분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점성의 효과는 점점 확산돼서 경계층의 두께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델타는 상수가 아니고 x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이쪽 방향, 이 방향으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 표면에서의 그 S, 타우 S, 다시 말해서 표면 전달 능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표면 전달 능력은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값이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거냐면 표면 전달 능력은 우리가 국소 마찰 계수라고 해가지고요. coefficient of friction, F는 friction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F. 요 프릭션이 여기 와서 이렇게 F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C는 coefficient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소 마찰 계수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 2분의 1 로 U 인피니티의 제곱. U 인피니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속도였잖아요. 요 속도였으니까 요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달 능력이랑 동일한 그러한 차원을 갖는 그 값이 2분의 로 U 제곱입니다. 근데 U 대신에 U 인피니티 여기 바깥에 자유 흐름의 속도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응력의 단위를 갖는데 요거는 기준값을 갖고 실제로 요 표면에서 타우 S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거를 CF라는 값으로 이렇게 얘를 구해서 얘에 대한 식을 구해내면 이렇게 정의해놔서 구해내면 이 타우 S는 표면 전달 능력은 마찰계수 국소 마찰계수 곱하기 요거 2분의 로 U 인피니티의 제곱을 곱해서 우리가 표면 전달 능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표면 전달 능력은 사실은 어떠한 정의를 갖느냐? 우리가 뉴턴 유체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y 방향으로의 속도의 기울기. 언제? 여기 서피스잖아요. 이게 표면이잖아요. 표면. 서피스. 그렇죠? 서피스에 대한 표면에서의 타우 값. 다시 말해서 전달 능력 값. 그래서 타우 S는 이렇게 y 이퀄 0이 그 표면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에서의 전달 능력은 이렇게 뉴턴 유체 역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건 유체 역학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 경계층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체 역학에서 배운 건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온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 표면의 온도와 이 유체의 바깥에서 오는 유체의 온도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열 경계층 또는 온도 경계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thermal boundary layer라고 하는 건데요. boundary layer는 똑같이 아까 경계층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thermal은 열 또는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T 인피니티로 균일한 유동이 이렇게 선단이 다른 온도, 요 TS로 유지되는 온도. TS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요 T 인피니티부터 좀 이렇게 큰 높은 온도라고 이렇게 높은 온도로 이 그림에서는 그려놨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 10km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바깥의 대기 온도는 거의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날개는 이게 정상 우리가 거기는 이제 영하 수십 도니까 일부러 거기 표면에다가 살짝 그 표면 비행기 날개를 살짝 히팅을 해서 그 작동이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약간 온도를 약간 높여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표면 온도는 높고 바깥의 온도는 낮은 이런 상태가 되죠.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결국은 이 표면에서는 이 유체의 온도와 이 고체 표면의 온도가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열적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유체의 온도가 T 인피니티여야 되고 TS가 돼야 되고 요 바깥쪽에서는 T 인피니티가 돼야 되는 어떤 요런 점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바깥에 이쪽에 온도가 다 TS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TS면 살짝 요 지점에서는 요거보다 낮은 온도, 조금 낮은 온도 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원래의 이 바깥의 균일한 온도인 T 인피니티가 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하겠죠. 아까 속도 경계층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열 경계층이 발달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평판에 표면과 접촉하는 유체 입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표면 온도와 열적인 평형에 도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벽면의 입자들은 인접한 유체층 입자들과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그 평형을 이뤄야 되고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TS여야 되고 하지만 그 살짝 옆에는 원래는 T 인피니티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진 조금 더 낮아지고 해서 어떤 T 인피니티가 되는 이러한 두께가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벽면의 입자들이 유체층 입자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해 가면서 이런 온도 구배, 다시 말해서 온도의 기울기, 온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이 표면으로부터 우리가 델타 T인 지점까지 지속된다면 요거를 우리가 델타 T를 열 경계층이라고 한다. Thermal Boundary Layer의 두께. 그래서 여기 Thermal Boundary Layer에서 T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앞에 우리 그 속도에 대해서 그냥 델타라고만 표현했는데 온도 경계층, 열 경계층에서는 우리가 T라고 해가지고 Thermal Boundary Layer의 T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델타 T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델타 T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래는 여기 TS와 T 인피니티 사이에 차이가 있었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 TS와 요 지점, 요 두께의 T 값의 그 차이가 Y equal 델타 T 요 면에서 이쪽 Y 방향으로 델타 T에서의 온도의 차이가 표면 온도와 요 지점의 차이가 표면 온도와 요 T 인피니티 사이의 값의 99%, 0.99로 이렇게 표현될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 열 경계층이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앞에서는 U는 그냥 델타 Y 이퀄 델타에서 0.99 U 인피니티라고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U는 여기 속도가 이제 기준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0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TS가 이렇게 딱 있는 바람에 온도 차, 요거와 요거의 온도 차에 해당하는 거와 이게 기준이 되고 여기와 요 지점의 온도 차 TS-T가 그 비율이 99%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앞에서도 속도 경계층에서도 그랬지만 선단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이 경계층에서의 그 열이 확산되는 그 두께가 좀 두꺼워지죠. 그래서 열 전달 효과가 확산이 되어서 열 경계층의 두께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X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쭉 증가하는 앞에서도 U 인피니티 속도 경계층에서 델타가 X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증가하게 된다. 열 경계층의 두께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델타 T도 그냥 상수가 아니라 X에 대해서 크기가 변화하는 이러한 값이 되겠다.
두께가 다 다른 이런 상황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임의 거리 x에서 우리가 그 표면에 국소 표면 연류속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국소 표면 연류속. 앞에서는 우리가 그 속도 경계층에서는 표면에서 그 전달 능력을 알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제 열 유속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열이 흘러가는가라는 그거에 관심이 있죠. 이것은 요 지점에서는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속도가 0.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적으로 평형이 될 뿐만 아니라 운동학적으로도 표면이 그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점착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요 표면에서는 사실은 대류 문제에서도 요 표면 그 자체에서는 전도에 의해서만 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열 유속은 표면 열 유속은 서피스에서의 열 유속은 Q 더블 프라임은 유체의 열 전도계죠. 열 전도에 의해서만 되니까 마이너스 KF 라운드 Y 라운드 T Y 콜 0에서의 온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서는 표면에서의 연류속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H 곱하기 T(-T 인피니티). 다시 말해서 여기 원래는 Q는 H A 곱하기 T(-T 인피니티인데 A로 양변을 나누면 이제 연류속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과 그 다음에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H 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T(-T 인피니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T(-T 인피니티는 이 표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T(-T 인피니티는 우리가 상수입니다.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요 두 개의 차이는 서로 상수. x에 대해서 일정해요. 어느 지점에서나 x 방향으로 T(-T 인피니티는 일정한데 요 위에 있는 값 y 콜 0 표면에서의 온도의 기울기는 x가 증가하면서 감소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또 동일하게 t 인피니티고 여기가 동일하게 t 인피니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t 우리 s는 여기랑 다 동일해. 그래서 요 짧은 거리에서 ts부터 t 인피니티로 변화해야 되는 거고 여긴 상대적으로 큰 거리에서 ts에서 t 인피니티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점점점 기울기가 작아져도 되죠. 여기 앞에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한데 뒤에 가면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h 값은 x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감소하는 거구나. 이 대류열 전달계수는 x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면 감소하겠구나 라는 그런 현상을 요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열 경계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 속도 경계층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라고 그러나요? 그 유치역학에서 이미 한번 쭉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 경계층에 대한 요 식을 배웠지만 요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것이 뭐냐? 열 전달에서는 온도 경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 경계층의 두께 델타 X는 우리가 그거에 대응되는 것이 열 경계층 델타 T 이렇게 표현되고요. 둘 다 X의 함수다. 정의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의 굽에 의해서 전달 능력이 생기는데 온도 경계층에서는 온도의 굽에 의해서 열 전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달 능력이 우리가 y 0에서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면에서 y 0에서 우리 표면 연류속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전달 능력은 결국은 마찰계수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전달 능력을 구하는 이런 관계식을 사용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열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찾아내서 그 값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는 요 열 전달량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연류속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별도로 한번 정리하시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공부를 좀 머릿속에 넣으시는데 마치 뭐 이게 고등학교 때처럼 외우는 건 아니지만 좀 선명하게 이해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러면 열 전달, 어떤 표면에서의 열 유속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류 열 전달 계수에는 우리 그 어떤 값이 있냐면은 국소적인 한 지점에서 정의되는 국소 값이 있고 평면 전체에서 우리가 정의가 되는 평균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 형상을 갖는 이런 표면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비행기의 날개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 v, 온도 t 인피니티로 균일한 유체가 이렇게 면적이 AS인, 요 면적이 AS인 이러한 그 표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표면의 온도는 TS, 다시 말해서 요 TS가 요 T 인피니티랑은 다른 그런 온도로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행기 날개 같은 데는 비행기가 이제 기계니까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잘 작동을 마음대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히팅을 해놓을 수 있고 그 균일한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표면 연류속이 우리가 이제 열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면에서 T 인피니티로 이렇게 흘러나갈 수도 있겠죠. 내지는 만약에 T 인피니티가 TS보다 높다면은 표면 열 유속이 이 표면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표면 열유속과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우리가 표면의 위치에 따라서는 사실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총 열 전달률을 구하려면 전체 총 열 전달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국소적인 그 DAS 아주 작은 요 국소 면적에서 DAS에서 Q 더블 프라임을 곱해가지고 전체 표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야겠죠.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Q 더블 프라임 곱하기 DAS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열 전달률을 구한 다음에 그 옆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쪼개서 다 더해줘야겠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앞에서 우리 그 연류속은 표면 연류속은 어떤 거였어요? H 곱하기 TS-T 인피니티였죠. 그렇죠? 그래서 H 곱하기 TS-T 인피니티 DAS 이렇게 되겠죠. Q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표현됐다. 자, 그런데 TS-T 인피니티는 전체 면적에서 일정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S-T 인피니티 인테그랄 AS, HDAS 이렇게 되죠. 다만 요 H 값은 위치마다 다 다른 그런 연류속 열 전달 계수를 대류열 전달 계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 표면에 대해서 평균 대류 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체 표면에서 우리가
DAS를 한 거는, 이거를 한 거는 결국은 얘가 평균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요 AS에서 H바 DAS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값이겠죠. 요게 평균 값이면, 요게 평균 값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요 H 값의 전체 평균 값을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다 평균한 거는 결국은 평균 열전달 개수를 AS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동일한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요 H 대신에 H바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균 값이니까요. 평균 값이니까 이 값은 전체 요 표면에 대해서 평균 값은 일정한 값이죠. 모든 표면에서 다 일정한 값이니까 요 H바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바깥으로 나옵니다. 뒤에 남는 건 뭐냐? AS 면적에서 DAS를 적분한 거다. 그럼 요 안에 생략된 건 뭐다? 1.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1을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1을 적분하면 자기 자신 AS가 나는 거죠. 즉, 요 적분값은 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한 요 값은 여기서 요 AS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H바 AS TS-T 인피니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 열잔들이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 만약에 우리가 그 H 열잔들 개수 대신에 H바를 정의한다면 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이 값이랑 이 값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 열잔들 개수를 구했던 유의식 요거 이퀄은 평균 열잔들 개수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TS-T 인피니티는 양변에 서로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H바는 뭐예요? AS로 이쪽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AS분의 1 인테그랄 HDA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균 대류 열전열 개수와 국소 대류 열전열 개수의 관계식입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서 표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 대류 열전달 개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페이지에서 구했던 거는 요거예요. 요 식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앞에서는 임의의 형상이었어요. 앞에서는 날개였죠. 근데 그 임의의 형상에서의 그 국소 대류 개수랑 평균 대류 열전달 개수를 이렇게 일정하게 폭이 요게 요 길이가 요 폭이 W고 이 길이가 L인 이러한 요쪽에 요 길이가 L인 이런 그냥 평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DAS는 요 AS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AS는 요 W 곱하기 D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AS는 전체 면적 AS는 우리가 W 곱하기 L이 되겠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W 곱하기 L이 되겠고, 또 DAS는 W 곱하기 DX가 되겠죠. 이거 제가 쓰면서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 DAS는 W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W는 계속 일정한데 DX만큼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미소한 그 표면적인 변화니까 WD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DAS가 DWX 이렇게 되는데 W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A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 곱하기 L이에요. 그래서 AS 대신에 W 곱하기 L, DAS 대신에 DW 곱하기 X인데 이 W는 상수니까 이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L 곱하기 W가 돼서 이거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럼 h바는 즉 평균 대류 개수는 L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hdx. 다시 말해서 이 폭이 일정하다. 폭이 일정한 경우는 그냥 x방향으로 쭉 우리 그 국소 대류 열전달 개수를 x방향으로 접근해서 그냥 요 길이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된다. 만약에 이게 폭이 일정하지 않고 임의의 형상이었다. 그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전체 면적으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류 열전달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가 총 열전달률의 관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을 설계한 거잖아요. 그건 이 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와 T 인피니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표면 온도는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어떤 기계 시스템에 우리가 운전하는 그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온도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바깥의 대류 온도는 유체의 속도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10km 상공의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바깥의 온도, 이건 우리가 측정하면 알 수 있는 거라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표면적의 값과 온도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뭐다? 요 h바, 대류 열전달 개수를 구하는 것이 대류 열전달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류 열전달 개수를 구한다면 대류 열전달 양을 구할 수 있다. 총 열전달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제가 대류의 문제는 대류 열전달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류 열전달 개수는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유체의 여러 물성들, 예를 들면 밀도라든지 점성계수라든지 비열이라든지 아니면 열 전도율 이런 값에 영향을 받고요. 표면의 형상이라든지 유동 조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 열전달 개수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에 비춰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이렇게 결부시켜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함께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국소 및 평균 대류 개수의 문제였고요. 이제는 측류 및 난류 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유체역학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평판 위에서는요, 이게 경계층이 만들어지면 이게 측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류로 발달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층이 측류냐 아니면 난류냐에 따라서 사실은 속도 분포의 모양도 상당히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류 열전달의 특성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경계층이랑 열 경계층이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층이 X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처음에는 이런 형상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난류로 굉장히 복잡한 유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X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측류 영역과 난류 영역,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천이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측류, 천이, 난류 요 순서대로 발달을 하게 된다. 우리가 측류를 우리가 라미나라고 얘기하고요. 천이는 트랜지션은 이렇게 변화하는 다는 뜻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터뷸런트를 영역을 우리가 난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측류 영역은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유체 흐름이 질서 있게 이렇게 유선이 질서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입자들의 이동 모양이 깨끗한 유선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형상, 이거 우리가 측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 방향에 따라서 그 x가 증가하면서 경계층의 유선 방향에 따라서 유선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래서 x가 증가하면서 경계층의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유선 방향에 따라서 y 이퀄 0에서의 속도 구배, y 이퀄 0에서의 이 속도 구배는 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죠. 이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다가 기울기가 요 지점에서의 속도의 요 기울기가 작아지는데, 이렇게 속도의 구배가 작아지면 그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전다 능력, 국소 표면 전다 능력 타우 s도 감소하게 되죠. 측류 영역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측류 영역이 이제 천위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측류의 측류의 경계층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느 이상 증가가 되기 시작해서 여기 조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체 내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교란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비정상적인 흐름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그런 교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서로 간에 작용을 하면서 점점 그 교란들이 점점 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란의 원인으로는 뭐냐면은 자유 흐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하면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살짝 굉장히 작은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 바깥에서 비행기 쪽으로 다가오는 속도의 차이도 이게 약간씩 변동이 있겠죠. 또 표면 거칠기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차이가, 표면 거칠기가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행기 날개는 계속 위아래로 살짝 떨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유동에 의해서. 그럼 그런 떨림 현상이 다시 유체에 의해서 비행기의 날개가 떨리지만 그 떨리는 그 비행기의 평판의 운동 때문에 다시 유체의 운동에 영향을 줘요. 그런 진동들이 해서 교란이 일어나는데 그 교란이 점점 커지죠. 상호 연쇄적으로 그게 그 크기를 점점 교란들을 키우는 건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트리거링, 서로 마치 하나의 트리거는 뭐예요? 총알을 쏜다, 방아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란들이 서로의 교란 현상들이, 작은 교란 현상들이 서로 방아쇠 역할을 해서 점점 교란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유동이 굉장히 규칙적이 됐다. 그래서 그러한 유동의 상호 연쇄 기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천위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쁘게 다가오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약간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그 교란이 커지는 그러한 모양들. 그래서 요 측류에서 완전하게 불규칙적인 운동이 되기 그 사이, 이 구간을 우리가 천위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위 구간을 지나면 우리가 완전히 불규칙한 그 삼천 유동의 특성을 갖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동의 거대 구조가 때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평균적인 속도가 있으면 이게 이 평균 속도보다 좀 더 커지는 이런 시간도 있고, 그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코어런트하다는 말은 유동이 확 지나갔다가 구조 형태로 된 어떤 큰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유체 모양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를 우리가 거대 구조, 코어런트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유동의 거대 구조는 U 인피니티를 초과하는 속도도 발생하고, 또 때로는 그 U 인피니티보다 작은 속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떤 이런 파동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불규칙적으로.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규칙적으로가 아니라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불규칙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난류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어런트하다라고 하고, 또 굉장히 무질서하다, 랜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류의 특징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막 아무데로나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선 방향, 다시 말해서 요 방향, 유선 방향의 와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회전의 속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얘가 이런 회전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회전 운동이 상세적으로 서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담배를 해서 입에서 딱 내뱉으면 얘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불규칙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와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와동에 의해서 발생한 여기서는 수직 성분이 없었는데 그냥 쭉 요 모양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회전 운동이 생기는 와류가 생기면서 이 밑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위에 있던 게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직 성분에 해당하는 V의 V 속도의 불규칙한 속도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경계층 내부에서 요 바깥은 우리가 그 바깥은 속도가 u 인피니티로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긴 계속 u 인피니티로 유지되는 건데 일정한 속도로 균일한 속도로 요 경계층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동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가기도 하고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운동량도 그 다음에 물질도 에너지도 전달을 굉장히 빠르게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난류 이 경계층 내에서는 굉장히 운동량과 에너지 전달이 촉진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의 구배가 크니까 표면 마찰도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대류 열 전달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특별히 이러한 난류의 구간 내에서 요 구간도 크게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 X방향으로 측류, 천이, 난류 요 방향으로 나눴듯이 요 난류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 난류 구간에서도 요 밑에 부분은 굉장히 이 점성이 강합니다. 왜 점성이 강하냐면 여기는 이 표면에서는 무조건 속도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는 또 속도를 끌어당겨서 이 속도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작은 속도 값으로 가지니까 얘가 이제 점성 저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속도가 크지 않고 그냥 그래도 X방향, 다시 말해서 유선 방향으로 계속 속도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점성 저층, 속도가 낮은 구간이 되죠. 요 속도가 낮은 이런 구간이 되면서 그래도 점성력이 강한 그런 구간이 되고 그걸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구간이다. 맨 밑에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서블레이어라고 합니다. 점성,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구간에서는 결국은 위아래로 막 물질이 전달돼 가지고 막 열이나 아니면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확산에 의한 전달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그 다음에 속도 곡선이 거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는 이 바깥에 완벽한 난류 영역, 터뷸런트 리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와류가 생기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버퍼, 완층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퍼 레이어.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점성 저층, 완벽한 난류 영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버퍼 레이어 이렇게 있겠다라는 겁니다. 난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된 성분, 요 밑에는 수직 성분이 없는데 여기 위에서는 수직 성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난류 혼합이, 믹싱이 잘 일어나는 그런 지배적인 영역이고 그런 촉진된 그런 혼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평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구배는 요 점성 저층에서의 속도 구배가 굉장히 크고 여기 난류 구간에서는 요 속도의 구배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평평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완충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점성 저층에 비해서는 속도 구배가 작고 난류 영역에 비해서는 속도 구배가 조금 더 큰 그런 중간 정도의
범위가 이 완충층이 되겠습니다. 버퍼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스커스 서브레이어, 점성저층, 터뷸런트 리즌, 난류 영역, 그 다음에 버퍼 레이어, 완충층 이렇게 해서 3개, Y 방향으로 이렇게 3개, X 방향으로도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난류와 충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교란의 상세, 연쇄 기후가 그러니까 트리거링 메커니즘이 증폭되는지 상쇄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이 연쇄 기후가 시작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 지표가 필요한데 그 지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레이놀즈 넘버, 레이놀즈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놀즈 넘버는 비스커시티분의 밀도, 속도, 그 다음에 길이, 스케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밀도가 분모로 내놓으면 로분의 뮤 돼서 그건 누라고 해서 키네마틱 비스커시티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 식에서 요 LC는 우리가 유동을 대표하는 길이 스케일,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뭐 원통이라든지 아니면 구라든지 아니면 뭐 사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형상에 대한 특성 길이를 아마 유체역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평판인 경우에는 이 선단으로부터의 거리, 이 선단으로부터의 거리가 대표 거리가 돼서 우리가 요 LC가 평판에서는 X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에 X면 이 선단으로부터 이 지점까지의 요 길이, 그것이 이제 그 X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의 레이놀즈 넘버, 이 지점의 레이놀즈 넘버, 이 지점의 레이놀즈 넘버가 다 다른 거죠. X가 다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그거를 우리가 레이놀즈 X, X에 따라서 변하는 레이놀즈 수 해서 미우분의 로우 U 인피니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도 배우신 것처럼 레이놀즈 넘버라는 것은 결국은 관성력, 요 관성력이죠. 예, 속도 성분이 갖고 있는 속도와 요 로는 우리 이 밀도니까 질량이죠.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성력과 점성력, 분모는 뮤니까요. 이거는 그 비스커시티잖아요. 점성력에 비에 해당하고 이 레이놀즈 수가 크면은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이 점성력보다는 점성력이 크면 요 밑에 앞에 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앞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점성력이 크면 여기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쁘게 그 속도가 예쁜 형상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죠. 측류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요 점성의 비보다 이 관성의 비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란이 증폭이 되는 거죠. 이 뮤의 그 점성의 효과가 낮은 영역이죠. 그러면 교란이 증폭되어서 난류로 우리가 천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경계층 이런 분석에서 평판 위의 경계층 분석에서 어떤 위치부터 천위 현상이 시작되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어디서부터 우리가 천위가 시작되는지 중요한 그런 임계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레이놀즈 넘버에서 레이놀즈 X, C 해서 이게 크리티컬 임계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표면마다 다 동일한 모든 표면에 대해서 동일한 게 아니고 표면의 거칠기라든지 어떤 거는 이제 울퉁불퉁하고 어떤 건 매끄러운 표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표면의 거칠기라든지 아니면 자유 흐름의 난류 강도 여기 이 내부에 갖고 있었던 자체 내 난류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50만이죠. 어느 특정 X 지점에서 계산한 레이놀즈 수가 50만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천위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러한 평판 위의 유동이냐 아니면 관내의 유동이냐 뭐 그 형상에 따라서 다 그 충류로 연결되는 충류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구간이 여러분들 동일하다는 거 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그 값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판인 경우에는 50만 5 곱하기 10의 5승 정도의 값이 되면 천위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전히 이제 측류와 난류에서 우리가 유동 측면에서만 이제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이제 열 경계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속도 경계층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열 경계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속도 분포는 사실은 경계층 내부의 그 열 에너지 전달의 대류 성분을 결정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 평판을 흘러가는 요 성분들 중에는 아까 크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확산. 이게 가만히 유체가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가 유체 흐름이 없어도 열은 전달될 수 있다고 했죠. 유체의 열 전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유체의 흐름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대류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대류 성분, 열 에너지의 대류 성분은 결국은 속도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유동의 특성은 결국은 그러한 열 전달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유동이 어떤 유동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잘 유체를 잘 섞어주냐, 그 믹싱을 잘 시켜주냐에 따라서 열 전달이 잘 되기도 하고, 믹싱 효과가 작으면 열 전달이 좀 낮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측류일 때는 속도 경계층과 유사한 열 경계층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경계층의 크기나 열 경계층의 크기가 유사하게 X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측류 경우에는 이 X방향으로 요 델타 T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델타 T가 작다가 이렇게 델타 T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타 T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y = 0에서의 온도 구배가 감소하게 되죠. 델타 T가 증가하니까 두께가 증가하니까 표면에서의 y = 0, y = 0이라는 것은 요 표면이죠. 요 표면에서의 그 온도의 기울기, 온도의 구배가 감소하게 돼요. 온도의 구배가 감소하게 되니까 열 전달률, 이게 온도의 표면에서의 열 전달률이잖아요. 이 분자가.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요 파란색의 값이 x가 증가하면서 델타 t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값이 요 파란색의 요 미분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이 열 전달률도 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예요? 고정된 값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자는 감소해. 그러니까 H값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측류 영역에서는 X가 증가하면서 요 우리 그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측류 영역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다가 천위 영역이 되면 난류의 혼합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천위 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V 방향의 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섞어주니까 열도 잘 전달되죠. 그래서 갑자기 열 전달 개수가 확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지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난류 영역이 됐다 하면은 이 난류 영역에서는 속도 경계층과 열 경계층의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류 영역에서는 속도 경계층이나 아니면은 열 경계층의 두께가 거의 유사한데 난류 영역에서는 요 차이가 좀 존재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난류 혼합은 그 열 경계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도의 영향을 감소시켜요. 앞에서는 우리가 그 속도가 y 방향의 속도가 이 수직한 방향의 속도가 없을 때는 요 밑부분에서 전도의 영향이 컸는데 이제는 여기 이 측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요 난류 영역에서는 이게 x 방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y 방향으로도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믹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도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 전도의 효과의 영향도는 요 측류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진다.
다시 말해 믹싱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층류에 비해서 난류 영역에서는 열 경계층과 그다음에 속도 경계층 두께의 차이가 이제 감소하는 그 영향이 그 두께의 영향이 감소하는 그런 전도의 영향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유체가 결국은 열 전달의 영향, 유체의 특성이 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훨씬 더 많이 난류 영역에서 미치는데 그러면은 이 난류 영역에서 이 유체의 영향이 이 온도가 변화하면 유체는 밀도나 점성 계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밀도나 점성 계수는 온도의 함수죠. 뭐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온도에 대해서 뭐 상수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하냐? 열 전달에 아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층류에서 난류로 변화하는 이 천이 과정의 이 난류의 천이 과정의 그 기준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층류냐 난류냐가 변할 수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밀도도 있었고 비스커스도 있었고 점성계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밀도나 점성계수가 변화하면 다시 말해서 유체의 특성이 변화하면 이 열전달의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천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위치가 이 유체의 특성에 의해서 그 위치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 유동도 우리가 그 열전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 열전달이 일어나서 온도가 바뀌면 이 유체의 밀도랑 비스커스를 바꾸고 그렇게 바뀌면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이가 일어나는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서로 간에 유체와 열전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류 열전달은 단순하게 열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유체 역학에서 아주 유체 역학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랑 열전달은 대류 열전달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층류와 난류 유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대류의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류 경계층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소 및 평균 대류 개수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대류 열전달이 결국은 유체에 의해서 유체의 특성에 의해서 또 열전달 문제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유체의 특성에 해당하는 층류와 난류 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부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가셔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